초단시간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틱톡.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하려고 했죠.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20일까지 미국 내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이었는데요. 다급해진 틱톡이 내놓은 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글로벌 사업 부분을 미국에 본사를 둔 새로운 회사인 틱톡 글로벌로 독립시키는 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라클을 소수 주주로 참여를 시키면서 새로운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구미가 당길 만한 안이었죠. 바로 전날만 해도 흡족해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틀었습니다. 틱톡 글로벌의 미국 투자자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는 미 행정부 관료,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는데요. 틱톡 문제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챗 퇴출입니다. 중국판 카톡이라 불리는 위챗은 단순히 채팅뿐 아니라 금융거래, 택시 호출, 쇼핑 결제 기능 등 미니앱 300만 개를 갖춘 슈퍼 앱입니다. 통신기기, 5G,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까지 전면전이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핫한 이슈를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목요일의 파이터. 오늘도 법보다 말이 먼저인 두 파이터 소개합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 지금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 그 휴가 의혹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세 그리고 여당은 지금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언제 끝날까요? 이슈는 되게 잘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평가부터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좀 하시죠. 네. 글쎄요, 일단 추 장관께서 하시는 해명하고 네. 그 해명을 또 해명의 근거를 대는 여당 의원들의 또 근거 제시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지루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8일까지 그 합참의장 청문회까지 가게 생겨서 조금 더 추 장관께서 좀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해주신다면 이렇게까지 갈 일이 아닌데 나머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적인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거기서 가리면 되는데 이것이 그 공정성에 관련된 이제 법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공직윤리관이 적용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좀 국민께 죄송한 부분은 죄송하다. 그다음에 떳떳한 부분은 또 좀 구체적인 해명을 하면 국민적 의혹이 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네. 교수님? 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해할 것 같아요. 사회적인 피로도가 높아진 것 같고 여론조사에서도 좀 나타나는 게 좀 반전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맹폭격을 해대니까 상당히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다시 오차 범위 내에서 밖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는 없다. 그래서 결정적인 근거를 내놓든지 아니면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최근에 우세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여든 야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후폭풍에 시달린다고 봐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특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동안 방어했던 여권이 후폭풍에 직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런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없다, 국방부 발표대로 적법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의혹 제기한 국민의 힘 측에 굉장한 후폭풍이 닥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근거 제기를 못한 걸로 봐서 검찰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 힘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해서 이걸 앞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국민들도 그런 걸 원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보태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마치 이게 소추기관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의 그 내락하에 아니면 모른 상태에서 했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본 건 맞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먼저 추미애 장관의 생각을 먼저 말을 해 주셔야죠. 이건 나는 관여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남들은 못하는 거거든요.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일에 어쨌든 개입을 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 말 없이 뭐 유범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라 이건 이제 재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보다는 국민적 시각에 맞춰서 똑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형태의 공직 윤리관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시는 것이 그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 얘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마치 뭐 부대 청탁 의혹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또 뭐 통역병 청탁 의혹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뭐 계속해서 안 되니까 이제 전화 여부인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검찰에서 압수수색했으니까 또 녹취 파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전화 내용이 과연 민원성인지 아니면은 외압 내지는 척탕성인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검찰 수사결과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큰 그림은 과연 병역을 면제를 받았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대 배치 특혜가 있었는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 두드러기로 군대 면제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기관지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는 무릎에 문제가 있어도 수술받고 군대 갔고 또 병가 가서도 다 무릎에 수술 받고 관련 진단서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지엽적인 거 가가지고 과연 보좌관이 했느냐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했느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전화 안 했으면 또 보좌관이 왜 했느냐. 그래서 보좌관이 전화했는데 내용이 뭐 민원성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씀 안 붙을 수 또 한 말씀 없는데. 그러면 이거 자꾸 한 가요. 말씀만 할게요. 이 보좌관이 전화한 것을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하면 안 시간 돼요. 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당연하면 보좌관이 전화한 것을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일단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이렇다라고 해명성 발언을 해 주셔야지 주장관께서. 제가 보좌관이 전화한 게 20초 당연하다고 드릴게요. 얘기를 안 했고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엽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정치적인 쟁점만 만들면은 그게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죠. 추미애 때리기 위해서 추미애 낙마시키고 검찰개혁 자초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거죠. 그만하도록 하고요. 추미애 장관 얘기 지난번에도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요. 너무 조금 소모적인 것 같아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동의합니다. 같습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처음부터 사실 막힌 거잖아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여기서 이제 야당 측에서 2명을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 개정안을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 측에 원래 주어지게 된 이제 2명의 후보를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야당 추천이 아니라 뭐 법조계에 있는, 또 법학계에 있는 분들로 이제 하겠다라는 안이 들어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떻게 지금 뭐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수님? 네, 여당이 단독 처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대 여당이 독주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검찰 개혁을 할 경우는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공수처로 정리가 됐고 엄청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갈등, 대립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설치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지난 7월 15일 날 이미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지금 반대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국민의힘은 집권을 포기한 정당인가? 결국은 자기를 또 집권하면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그것은 상당히 시대적인 흐름하고 맞지 않다.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여당이 부담이 돼도 할 거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여당이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176석,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줬더니 이런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왜 방기하느냐라는 그런 여론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왜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느냐 그런 게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방 처리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은 이제 2명이 주어진 건데 이거를 행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조금 더 안 좋은 상황 아닌가요? 그냥 2명 추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그 주영 대표가 아마
그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대 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었어요. 여당에 3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에 비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로. 근데 지금 특별 그 감찰관은 전혀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을 해주면 그 절차를 진행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위원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아마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직 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전혀 추천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내심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했던 말이 야당에서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우려할 만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토권을 주기 때문에 야당에서 2명을 주면 7분의 6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후보 추천위의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당이 비토권 행사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장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넣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토권을 빼앗는다 그러면 네네. 이것은 진작에 했던 말하고 제도적 취지하고 안 맞는 거고요.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 통과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출범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없다고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도 네네. 있고 그런 취지라면 특별감찰관을 얼른 임명하셨어요. 네네. 몇 년째 안 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을 안 했냐라는 이야기신데요. 특별감찰관은요 결국 이제 공수처가 들어서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정치는 오로와 나띵이 아니에요. 너가 100% 지고 내가 100% 이기겠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해라.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오케이 받겠다. 그리고 또 당신들도 그러면은 공수처 설치 찬성해라라고 해서 동시에 해결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먼저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청구를 해놓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서로 양보해서 검찰 통제를 위한 민주적인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도 하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하면은 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같이 하면 좋다. 네, 동시에 같이 하면 된다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같이 하면은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 공수처장 후보 그러니까 공수처장의 추천 과정하고 특별감찰관의 국회에서의 추천 과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당 1명, 야당 1명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그중에 대통령께서 1명 추천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의 추천과 관련돼서 이 야당의 어떤 의사 관철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지렛대로 사용하겠다. 이것이 야당의 뜻이에요. 이것이 뭐 정치적 뭐 기획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야당 왜냐하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사촌 또는 배우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의 의지가 100% 반영되는 이런 추천 절차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야당이 어느 정도 중립성을 보장하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같이 하느냐 선으로 하느냐는 그런 취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목리 부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안 하자는 얘기잖아요. 하자는 지금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고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하려는 구실만 되고 있잖아요. 개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큰 정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얘기를 했잖아요. 발목 잡는 야당이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런 모습이 좀 걸맞게 큰 정치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개헌이든 공수처든지 간에 어떤 제도를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도. 이거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개헌에 대해서 개헌의 방향이 문제고 개헌의 내용이 문제겠지만 예컨대 제가 예를 들게요. 뭐 대통령을 내각제로 개헌한다. 예를 들면 근데 내각제를 반대하고 싶어요. 어떤 정당이. 난 그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여당이 또는 정부가 어떤 안을 추진했을 때 야당은 왜 반대만 하느냐. 그 반대도 아닌 거예요. 이걸 존중해 줘야지 대화가 되는 건데 지금 여당이 한 번이라도 존중해 줬습니까? 여태까지 예산 통과, 공수처법, 선거법 단 한 번이라도 야당에 대해서 뭐 야당을 국정 파트너를 인정해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야당 안을 흡수한 적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네.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런 말씀 제가 드릴 수 있다는 변호사님 거예요. 말씀처럼 반대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구성도 다수결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얻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로와 나띵이 아닌 거예요. 서로 반반씩 양보해서 서로 반을 얻는 게 정치지.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대로만 가는 정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해서 반사이익을 오겠다. 그건 저는 생산적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의 국민의힘, 과거의 보수 정당의 그런 정치 행태고,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라지겠다 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도 출범했고 비대위원장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네네. 과거 구태 정치로 가자는 얘기니까 네. 좀 바꿔야 된다고 제가 한 합니다. 말씀만 발상을. 드릴게요. 네네. 또 한마디 하면 나도 또 한마디 해야 아니요 돼요. 여기 먼저 시작하셔갖고 마지막 구태 발언입니다. 뭐 이런 말씀 자꾸 평가를 하시는데 여당의 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악일까요? 또 틀린 걸까요? 여당 안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일단 평가가 있고 이 여당 안이 적절한데 왜 적절한 안을 반대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당 안에 대한 평가 도외시하고 여당 가는 길에 대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 그래서 이것이 야당이 잘못하는 거다. 전 이렇게 뭐 말씀 주시는 것은 일단 동의하기 어렵고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은 힘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패해가지고 지금 의석수도 상당히 적고 여당이 양보해야지만 야당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줄 준비가 돼 있나요? 여태까지 의정활동 쭉 살펴보면 의결사항이나 본회의 회의 진행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야당한테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정리를 인식이 차이가 하고요. 있네요, 저. 네, 마지막 시간이 없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인국공 사태 이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랄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본환 사장, 인천공항 구본환 사장 자진 사퇴를 요구를 받았다는데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정부 측에서는 감사를 했더니 그 결과 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 그래서 해임 요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사장과 언론에서는 지금 인국공 사태 때문에 그거 뭐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떤지 네, 이번에는 네. 먼저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저는 마지막 말 갖고 가고 싶으신 거죠? 인천공항의 사장께서 하는 그 변소가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이제 이런 건 히스토리 있겠죠. 본인이 열심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본인 생각은 조금 무리해서까지 했는데 왜 나의 공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 조그만 뭐 태풍 당시에 이런 잘못된 보고라든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걸 왜 문책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기재부에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봐야 알지만 네. 거기서 해당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뭐 해임이든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물론 본인이 소구 절차를 통해서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어떤 거에 대한 보복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와닿지 않는 해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해임 심의 의결안을 요청을 했는데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뭐 크게 보니까 개인의 처신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법인카드 사용이 좀 뭐 부적절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부당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내부 노조와의 갈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지금 심의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해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답게 결과를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떤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그래서 과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상당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사회적인 어떤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네.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토론 절차, 수기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마지막에 왠지 좀 네,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 목요일의 파이터 시간이 항상 파이팅이 너무 넘쳐서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차분하게 끝내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의 파이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그래도 네, 상당히 차분하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네,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그동안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배종호 교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해드리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정령 모이시렵니까? 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누가 또 모인다 그러는 거예요? 집회 신고죠. 아. 네. 서울시가 오늘 오전 기준 10월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 128건에 대해서 집회 금지를 뭐 이렇게 통보했는데요. 많아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지금 신고 인원이요. 약 41만 명이라고. 이게 진짜예요? 아니, 참나. 정령 이분들이 다 모이실지 아주 오. 걱정입니다. 원래 지금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다음 달까지 하지 않나요? 네, 연장됐습니다. 앞서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네.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었죠. 당초 8월 30일까지였는데 네네네. 집회 금지 기간이 9월 13일까지로 한 번 연장됐다가 이번에 한글날 연휴가 낀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 더 시킨 겁니다. 근데도 집회를 하겠다. 네. 참나.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가 그래서 집회 강행에 대비해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들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려고 이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하게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법원에서 네. 소송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서울시와 경찰이 법정에 함께 출석해서 공동 대응하고 불법 집회 강행을 막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0인 미만 집회에 대해서 지금 집회 금지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니까 신청은 10인 미만으로 해놓고 그냥 10인 미만이 모인 것처럼 해서 그 이상이 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하고 이런 편법 집회를 막기 위해서 집회 금지를 10인 미만도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시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종합해 10인 미만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좀 모이지 네. 못하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형은 형이다입니다. 형은 형이다. 네, 형은 형이겠죠. 이게 뭔 얘기인가요? 좀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음. 지난 14일 인천시 용현동 빌라에서 발생한 불로 형제가 중태에 빠진 사고. 예, 너무 속상해 진짜.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계시죠. 네. 불길이 번지자 형이 곧바로 동생을 감싸 안은 것으로 조사 결과 어떡해. 밝혀졌습니다. 형은 상반신에 큰 화상을 입었고요. 동생은 형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다리 부에 1도 화상을 입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 형제는요. 화재 당시에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형제 둘이서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이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떡해. 형제는 홀어머니 슬하의 한부모 가정 자녀들인데요.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어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다급한 형제가 119에 신고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집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다급한 나머지 살려주세요만 하다가 통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결국 불길이 형제를 덮쳤고 형은 동생을 감싸 안은 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지금 이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이들을 구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가정 내에서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아이들만 방치구나. 놔두고 집을 비우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서 지난 8월 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고요. 아동보호기관이 지난 5월에 인천 가정법원에 어머니와 자녀들을 격리 조치해야 한다면서 보호명령을 청구했었습니다. 법원은 형제의 어머니에게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상담을 받도록 했고 형제에게도 12개월간 상담을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제 뭐 심리나 정신 치유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겠죠. 사고는 이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형제의 어머니에 대해서 추가 아동학대 혹은 방임 여부가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격리돼 갖고 보호소 같은 데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속상했어요. 이 뉴스 보고 너무 속상했고 아이들 다친 거 막 울거든요. 저는. 예. 너무 속상해 진짜. 네.
세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외제라 좋을 줄 알았지만입니다. 외제가 다 좋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국산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 데 쓰이는 구강 청결용 물 휴지가 말썽입니다. 이 좀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구강 청결을 하기 위해서 닦아주는 네 있어요 그런 네, 거. 휴지라고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가락으로 됩니다. 이렇게 싸갖고선 닦아주죠. 네. 이빨 뭐 닦긴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국산 물 휴지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네. 해외 제품에서 건강에 유해한 보존제와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무알콜로 표시된 제품에는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준치를 벗어난 건가요? 해외 직구 제품 2개에서 국내 허용 기준인 0.06%를 각각 4.3배, 1.2배 초과한 벤조산이라는 게 검출됐습니다. 이 벤조산은요,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고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또 다른 해외 제품은 스팀 살균됐다는 표시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살균 처리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세균 등이 1ml당 2,800개 검출됐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제 해외 직구 제품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딱히 굉장히 뭐랄까 신고라든지 이런 그런 절차가 별로 없는 걸로 알거든요. 네. 세관 통과뿐이지. 맞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관계기관의 품목 허가나 네.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해외 직구 제품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음.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데요. 네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매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맹견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입니다. 맹견보험 네. 요새 이 사고가 좀 많이 나갔고 근데 네. 보험 뭘 보험해 주는 거예요? 맹견 책임보험인데요. 맹견 책임보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 뭐 마치 네. 이제 손해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음 달 18일까지 이 관련 법을 정부가 입법 예고하기로 했고 만약에 2월까지 의무 가입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요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상해를 입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이제 또 반려견을 키우시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그런 사고도 많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피해를 입는 쪽을 보상하는 보험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펫보험 중에 특약으로 판매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 대부분의 보장 금액이 500만 원 정도로 낮고 네네.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 조항이 도입됐는데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 보험을 도입하자라고 아, 그 취지가 나온 그렇군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일단은 그 이번 개정안은 보험 가입 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했는데요. 좀 네네. 어렵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내년 2월 12일까지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하. 그리고 맹견이 태어난 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이 됐을 때부터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안 네.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가입을 하지 않으면 1차, 2차, 3차 이렇게 경고를 주는데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때 200만 원, 3차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 비용이 16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맹견 사고의 경우 치료 비용 상위 10% 726만 원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개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 비용을 고려해서 실손해액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이 보험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이들 화재 사고 때문에 이게 욱욱해갖고 아, 좀 네. 그랬었는데 네 우리 아이들 빨리 낳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
3천만 명이 넘었다고요? 네, 전 세계 확진자 수를 다 합했더니 16일 기준으로 3천만 34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커질 줄 몰랐었는데요, 솔직히. 그렇죠. 지난달 네. 10일에 2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38일 만에 지금 1천만 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공식 보고된 지 9개월여 만에 3천만 명이 3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확진자 증가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보고 이후 179일 만에 1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네네. 2천만 명까지 가는 건 44일이 걸렸고요. 또다시 3천만 명으로 1천만 명이 많아지는 데는 38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좀 지금 짧아지네요.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아직까지는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682만 5천여 명이고요. 인도가 511만여 명으로 지금 뒤를 쫓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순이고요.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는 22,504명으로 77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인도가 15일에 지금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제일 심각한 곳은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군요. 지금 9만 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3만 6천 명 정도를 지금 하루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인도가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전체 인구의 0.35%만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이 네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순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도 뭐 13억 인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가 16일까지 94만 4천여 명이 됐습니다.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이고요. 네네. 지금 브라질, 인도, 멕시코 순으로 많은데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 수는 367명으로 78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졌던 그 러시아의 반 푸틴, 네, 반 정부 인사죠. 알렉세이 나발리. 네,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네네. 근데 러시아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이해할 수가 했답니다. 없어요. 나발리 측 대변인이요. 15일에 나발리가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전혀 고려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당국에서 이런 독살 시도라고 지금 네.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내에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독일로 아예 이주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일축을 해버렸고 나발리가 병상에 앉아 있는 사진을 SNS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나발리가 독살 위협까지 감수하고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면 반푸틴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일에 러시아에서 지방선거가 열렸거든요. 네. 근데 시베리아 톰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이렇게 시의회에 야권 후보들이 여당보다 더 많이 진입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당이 압승을 거두긴 했어요. 푸틴 대통령의 여당이. 그런데 이렇게 나발리가 운동을 하러 많이 다닌 그쪽 네네. 지역에서는 지금 야권 어허. 후보들이 많이 약진한 것으로 존재감이 있는 나타났습니다. 정치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푸틴 대항마 이미지를 좀 각인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발리를 지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 저격수로서 더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겉으로는 국민 누구나 뭐 돌아올 자유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복귀 후에 푸틴 대통령과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만남은 없고 만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일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네. 그 유세를 하고 다닐 때 어떤 영상이랑 사진이랑 네네. 지금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서 찍은 사진을 네. 보니까 살이 이렇게 많이 빠졌죠. 빠져갖고 네. 정말 뼈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정말 나올 네, 정도로 그래서 아 진짜 어마어마한 독물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돌아간답니다.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대단하죠. 하고, 네. 네. 그래서 놀랍습니다. 자, 근데 바베이도스 이야기인데요. 이 바베이도스가 이거 카리비안해, 그러니까 우리 카리브해 장에 있는 네, 카리비안해 쪽에 있는 섬이잖아요. 베네수엘라 동쪽이라고 네네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부터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국가원수로 삼지 않겠다라는 네. 선언.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가 영국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계시긴 할 거예요. 네, 1625년에 영국에 점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국 지배를 받다가요. 1966년 11월 30일에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독립한 이후에도 입헌 군구제를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실질적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 맡았는데요. 다만 입헌 군주제니까 영국 여왕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총리는 다 바베이도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틀리 바베이도스 총리가 이제는 식민지 시대를 뒤로 할 때가 왔다. 그래서 국가 원수도 바베이도스인이 맡아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55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이랍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국가 원수를 바꾸는 절차를 완료해서 정치 체제를 공화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 측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이런 사안은 바베이도스 정부와 국민이 결정할 일이고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다. 뭐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98년에 개헌을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러 차례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신들의 전망은 국가 원수로 영국 여왕을 삼진 않더라도 영연방에는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왜냐하면 카리브해 일대에서 이미 이런 절차를 밟은 곳들이 있거든요. 가이아나가 197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1976년, 도미니카가 1978년에 공화국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영국 연방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베이도스도 같은 길을 걷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의외로 영국 여왕이 그러니까 국가 원수인 국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많고 저는 사실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폐에 네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네네.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퀘벡에서 온 친구들이 네. 되게 싫어했어요. 거기는 항상 약간 독립적이니까. 네, 그래서 퀘벡 친구들이 도대체 왜 영국 여왕의 얼굴이 네네. 우리 돈에 박혀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기억이 잘 나네요. 네. 네. 자, 인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네.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부터 해갖고. 네.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 바이샤수드라 바이샤. 이렇게 막 외웠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지 않는 게 불가촉 천민이란 그 말이에요. 밑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는 완전히 밑에 있는 네네. 거의 뭐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불가촉 천민들이 불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도 인구의 80%는 힌두교인데요. 사실상 불교의 발원지인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카스트 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도에서 이 불가촉 천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피하고 경찰이 괴롭히는 그런 일이 아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 불가촉 천민들이 스스로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개들은 마을의 우물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데 불가촉 천민은 맞아요. 우물을 사용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우리는 우물도 쓸 수 없다. 차라리 우리보다는 개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차별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에게까지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인도 헌법에서는 이렇게 신분 제도에 따른 차별이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전혀 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스트 차별을 금지한 인도 헌법을 만든 사람이 전 법무부 장관인 람지 암베드카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독립한 후에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올랐던 아주 입지전적인 분입니다. 근데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는 불교의 힘을 빌려서 천민 계급을 해방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교로 개종시킨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개종식이 열린 곳이 나그푸르여서 지금도 이곳에는 불가촉 천민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성지로 총하고 있다고 아하. 합니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 전체 인구 중에 불교도가 840만 명, 한 0.7%라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5천만에서 1억 명 이상이 불교도일 것으로 오.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는 이 불가촉 천민이 빗자루를 이렇게 차고 다닌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걸어왔던 길 앉았던 자리가 이렇게 빗자루로 네네. 쓸어야지 네네. 이제 청소를 해야지 네. 된다.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얼마 안 됐거든요. 그 그렇죠. 책을 네네.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인도가 네. 하나의 나라로 그러니까 통합 과정을 겪고 그리고 좀 성장하는데 네.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썬킴 시네마 네, 매주 목요일 한 편의 영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다렸습니다. 이날 말을요. 아 정말요? 네.
아,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영화 소개해 주시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죠. 영화는 무조건 눈이 즐거워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로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미드웨이. 미드웨이. 그러니까 1941년이죠. 네. 1941년 진주만 폭격 이후에 태평양 전쟁의 전황을 확 바꿔버린 1942년 미드웨이 해전을 그린 아하. 그런 영화죠. 이게 굉장히 워낙에 뭐 유명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전에도 영화가 한 번 있었잖아요. 옛날 영화. 1977년도에 찰턴 헤스턴 맞아요. 주연의 그 1편 원작이 있었는데 네네.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미드웨이 해전의 그 백미가 뭐냐면 마지막에 그 급강하 폭격기들이 네. 직각으로 쭉 내려 꽂으면서 네. 폭격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일본 항공모함 4척이 그냥 격파되는 거. 77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기술력이 딸렸는지 그걸 영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됐어요. 표현이 안 되는데 네. 이번에는 제대로 그 고증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어요. 고증 같은 것도 아주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가깝게 실제에 가깝게 만들었다. 그 고증은 잘 됐는데 약간 그 비평도 있는 게 뭐냐면은 미드웨이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만 그 주로 다루는 거 알고 극장에 갔는데 진주만 폭격부터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실제 그 주인공인 미드웨이 해전은 그 상대적으로 약간 그 비중이 낮았다라는 네. 비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진주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없죠.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진주만 하면은 굉장히 좀 알레르기 반응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그 가장 그 성지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그 펄 하버에 가면은 네네. 애리조나 전함이 침몰한 위에 그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인데 그 진주만 같은 경우에 뭐 다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많은 분들이 선전포고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그 일본 분들이. 일본이 안 하고 그냥. 네. 그래서 어떻게 선전포고를 안 하고 기습 공격을 하냐 매너가 없다. 이건데 선전포고를 했어요, 솔직히요. 그래요? 네. 그 선전포고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선빵 정치 아니 네. 이 1894년 청일 전쟁, 네. 1904년 러인 전쟁 아하. 다 기습 공격으로 시작했거든요. 원래 싸움은 선빵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뭐 딴 거 없어. 네. 그래가지고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다 이제 기습 공격으로 이제 일본이 재미를 봤거든요. 네네. 이때 이제 1904년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너무 이제 피해를 당한 이후에 그때 니콜라이 2세가 황제였는데 이거 안 된다. 너무 매너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1907년 우리 이준 열사 헤이그 만국 평화협정에서 러시아가 제동을 건 겁니다. 앞으로는 전쟁할 때 신사적으로 이 선전포고를 하고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 1941년 그 진주만 폭격을 하기 전에 네. 야,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이제 그 연합군 일본 사령관이 선전포고 꼭 해야 되는 거냐? 해야 된다고. 국제 조약이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하기는 하되 네. 개전 20분 전에 하자. 너무했네. 어쨌든 하긴 하는 거니까 네. 미국이 대응을 못하게. 네, 좋다. 개전 20분 전에 선전포고를 하자라고 해서 일본 도쿄의 대본영에서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그러니까 주미 일본 대사관에 그 선전포고문을 쭉 이제 팩스로 보내거든요. 네네. 텔레그라프로 총 14권이 보내져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해독하고 다시 이 서류를 만들고 이게 폭격이 시작된 이후까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미 워싱턴에 있는 그 일본 대사관에서도 뭐가 계속 오니까 네네. 이거 정리해야지 미 국무부에 제출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선전포고가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공격을 때렸는데 워싱턴에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서류가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구글링 했으면 빨리 갔을 텐데.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같이 가시죠. 네. 그렇군요. 선전포고에서 안 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도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기는 했는데 20분 전에 하자.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해도 못 알아도 그럴 만한 시간대 딱 한 거다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군사력 하면은 사실 미국을 뭐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도 없죠. 보고 있잖아요. 원탑이죠. 원탑이죠. 네. 네, 아주 뭐 넘사벽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로 원탑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이 물론 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력이 굉장히 뭐 강했겠지만
해군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당히 특히나 튀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개전전의 태평양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그 지표를 봤을 때는 일본 군사력이 월등했어요. 일단은 그 해군과 공군 다 합쳐가지고 일본군 같은 경우는 250만,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는 110만이고 특히 이제 전투기와 전폭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7,500대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밀떡이시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그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1,100대. 근데 가장 큰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미군은 훈련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 2차 대전에 참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무기만 있고 훈련 안 되고. 근데 일본군은 1937년에 시작된 중일 전쟁에 계속 실전 맞아요. 경험이 있는 전투 비행사가 네네. 됐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한 국가의 군사력을 얘기할 때 네. 뭐 항공모함은 몇 개고 뭐 전투기는 얼마가 있고 뭐 군사는 몇이고 뭐 이런 얘기 미사일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실전에서 얼마나 뛰었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지지 않습니까? 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일본이 패전한 이후부터 연전 연패를 당하거든요. 일본이 뭐 과달카날부터 시작해서 네. 뭐 사이판, 뭐 이오지마 등등등등.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항공모함 4대가 날아간 건 기본 팩트고 일본이 항공모함만 날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공전대라고 있거든요. 네네. 항공모함 수리하는 사람들, 전투기 수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조종사를 양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항공전대라고 하는데 그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항공전대가 한 3,000명이 돼요. 오, 그 3,000명이 다 갔어요. 미드웨이에. 다 몰살. 몰살. 그때부터는 아무리 비행기를 만들어도 항공모함을 만들어도 수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연전연패. 그 당시에 일본이 항공모함 몇 대 갖고 있었어요? 일단 정확하게 11대가 있었는데 11대. 미드웨이에는 오, 4대를 갖고 가요. 네네. 4대를 갖고 가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그 급강하 폭격기 네. 4대가 정말 허무하게 5분 안에 다 박살나요, 이게요. 오, 미국식 가미가잖아요. 약간 아니 그냥 뭐 생각이 갑자기 나갖고 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객관적인 전력은 미국인이 훨씬 뒤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니미츠 이제 제독이 네네. 유명하죠. 그거. 그렇죠. 배 이름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지금 그거 아세요? 저기 네? 메가던 없어요. 그러니까 메가드장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평이 안 좋아요. 네, 메가던 분이 좀 예. 예. 니미츠는 뭐 굉장히 평이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미츠 제독이 어떻게 이제 그 머리를 굴리냐면은 우리가 그 열세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빵하자. 무조건 싸움은 무조건 선빵이에요. 맞아요. 기습 공격하자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카가, 아카키, 소류, 시류 4대 항공모함이 오거든요. 미드웨이 쪽으로. 네네. 먼저 때리자. 아하. 해서 뇌격기가 출격을 해요. 뇌격기가 뭐냐면 어뢰로 공격하는 뇌격기인데 뇌격기. 아시다시피 어뢰로 공격하려면 수면에서 바짝 낮게 깔고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뢰를 떨어뜨리고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뇌격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훈련을 안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 조종사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든 제로센 전투기가 다 박살을 내버려요. 152대를 어이구. 그 뇌격기 미군 네네. 뇌격기들을요 수면 쪽으로. 그러면 이 뇌격기가 이제 수면 쪽에서 돌다가 이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제로센 전투기에 의해서. 그럼 제로센들도 다 밑에 있었겠죠. 네네. 저공에 음. 다 거기서 전투가 그렇겠죠.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서 헤매던 하이네와나 같이 그 무슨 노래죠? 조용필 노래고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SBC 그 던틀리스 급강하 폭격대대가 한 30대가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다녀요. 그 당시에는 그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제 망원경으로 그 찾아보고 망망대해에서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죠. 모래사장에서 네, 반을 반을 찾기죠. 찾는. 네. 찾다가 그 미군의 뇌격기가 152대가 다 전멸되자마자 5분 후에 등장을 하는데 이 급강한 전폭기들이 얘네들은 고공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 일본 항공모함들이 있는데 왜 제로센 전투기가 없지? 밑을 보니까 저 밑에 다 제로센 전투기 몰려 있는 거죠. 이때다 공격을 하자. 나중에 니미츠 제독이 그 회고를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 급강하 폭격기들이
5분 늦게 도착했다든지 아하. 5분 먼저 도착했으면 미국은 패전했을 것이다. 음. 정말 운이 적절한 시기. 사실은 그래서 운이 좋았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니미츠 제독이. 자,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그리고 참 특히나 이제 2차 세계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항공모함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 항공모함에서 이제 전투기가 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전투의 형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이거 갖고 되게 많이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뭐 끝에는 발병전이다. 육군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무조건 이제 해군이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봤자 일단 공국인이 제압을 하지 못하면은 시작이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썬킹 교수님들이 밀떡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이 그 지금 현대전에서는 공군력이 넘버 원인 건 맞는데 네. 태평양 전쟁 하나만 봤을 때는 이제 항공모함이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 무슨 뭐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 전투가 벌어진 것이 태평양 전쟁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공모함이 등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 개발 전까지 최강의 무기는 전함이었어요. 거대 전함, 야마토 전함 같은 거. 네네. 그런데 항공모함을 개발하고 나니까 이 야마토 전함도 한 번에 그냥 침몰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면은 살아남을 전함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미군도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항공모함이 있어야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해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1942년 그 미드웨이 해전부터 1945년 8월 8일이죠. 히로시마 원포까지 이때까지 2달에 한 대씩 찍어내요. 항공모함을. 그래가지고 종전할 때까지는 거의 한 100대가 넘었다고 하죠. 국력, 경제력, 그러니까. 돈. 뭘 믿고 일본은 진주만을 쳤을까요? 다들 알고는 있었잖아요. 지금 미국의 생산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자기네들이. 시간 좀 있나요? 없네. 한 2분 20초 남았습니다. 그 진주만 공격을 다 때린 이유는 뭐냐면 일본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경제력 국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장기전은 못 간다고. 아시다시피 일본이 1941년 인도차이나 공격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군이 선을 넘었다. 그래서 일본의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려버려요. 모든 석유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장기전이 아니라 미국에 정말 큰 타격 한번 입히고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자. 그래서 한 방에 끝내자. 가장 충격을 받을 때가 어딘가. 허를 찌르자.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진주만을 공격하면은 미군도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그 첫 계산이었는데 웬걸 12월 7일 날 진주만 공격이거든요. 12월 8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일본의 선전폭을 때려버리네. 일이 꼬여버리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스텝이 꼬인 거군요. 스텝 바이 스텝이죠. 아, 참 그렇군요. 그럼 우리 썬킹 교수님이 이 영화 보시고 뭐 메시지라든지 느끼신 거라든지 워낙 또 밀떡이시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미드웨이를 만약 영화 네. 보시는 분들은 그거 보신 다음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트를 보시면은 그 미드웨이가 잊혀지실 거예요. 아, 왜요? 네? 왜요? 그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1승이죠, 솔직히. 그 비슷한 시기 개봉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그 이유인 거예요? 혹시 영화를 보실 분들은 1977년 1편을 보시면 약간 더 감동이 있지 않은가? 저는 솔직히 옛날 게 더 좋았어요. 저도요. 네, 옛날 게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서 뭐 좋았는데 굉장히 그리고 고증도 많이 했다 그러고 아주 섬세하게 만든 티가 확실히 나긴 하는데 네. 그 약간 어설픈 듯한 그 옛날 1편이 더 좋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해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정말 세계 최강의 슈퍼파로 올라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쭉 올라왔다라고 봐도 되는 그 순간을 담은 영화라서 한번 골라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어이구, 이런. 이번 썬킴 시네마 이번 주 미드웨이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은이었습니다.